그렇죠. 자, 이제 또 하여튼 자동차를 사랑하셨던 개인적으로 삼성그룹 그 이건희 회장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또 그 삼성차에 대한 이야기. 뭐 저도 개인적으로 모셔본 적도 있는 회장님이지만 참 삼성 역사에서 자동차는 삼성사에서 쓰고 싶지 않은, 실제로 기록한 책에도 삼성이 자동차를 했었다는 얘기를 안 썼다는 데도 있고요. 어쨌든 근데 하지만 분명히 큰 뜻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고, 아마 지금 삼성이 자동차까지 했으면 전기차 시대, 자율주행 시대에 세계 최강자가 되지 않을까. 전자랑 SDI, 배터리까지 붙어서. 그렇게 보면 한 30년, 25년 전, 30년 전에 뭐 삼성이 자동차 하려고 그런 게 이제 90년대 초반부터 프로젝트 시작하셨으니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맞는 그림이었는데, 어쨌든 외환위기라는 복병 때문에 진짜 신차 내놓자마자 바로 외환위기가 와서. 외환위기가 안 왔더라도 안 됐을 거예요, 삼성은. 그랬을까요? 네, 그 당시만 해도 삼성 자동차가 삼성 그룹이 차라는 걸 육성할 만큼의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으로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중무장대 사업을 해보지 못했던 경험들이. 근데 그때 삼성이 그때 90년대, 80년대부터 이제 이병철 회장 돌아가시기 전에 중무장대로 많이 갔잖아요. 뭐 석유화학도 가고. 어쨌든 삼성 자동차가 현재 이제 르노 삼성으로, 이제 르노가 이름을 뗀다고. 언제부터요? 올해까지만 쓰고 내년부터 아마 뗄 확률이 높은. 사실상 이제 르노 삼성이 삼성 자동차를 굳이 쓸 수 있는 게 지금 저희 저번에 했던 XM3, 이번에 이제 QM6 뭐 상품성 개선은 나왔지만, 이후에는 사실상 르노에서 그냥 차를 다 가져다가 똑같은 장비를 깔아가지고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고, 대리점도 이미 르노 컬러로 싹 바뀌었으니까요. 판매점도 노란색. 그래도 아마 제가 알기에는 삼성의 이름을 안 쓰더라도 국내에서 개발해서 국내에서 만든 거에는 태풍 마크를 붙이고, 수입한 거에는 르노의 그 로장주 마름모 마크를 붙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크까지는 아직 뭐지, 일단 삼성을 쓰게 되면 로열티를 줘야 되니까, 흑자가 나면. 그래서 올해 8월 달에 이제 계약이 완료가 됐는데 2년간의 유예 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매출액의 0.8%를 로열티로 줘야 되니까. 그게 이익이 나면. 영업이익이 나면, 순이익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그게 많이 줄 때는 16년에 최고로 25만 대 팔 때는 618억을 줬네요. 18년에는 309억을 줬고, 작은 금액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르노 삼성의 입장에서는 이제 돈을 계속 줘야 돼. 삼성 빼고도 팔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 생각을 하겠죠. 근데 사실 그건 두고 봐야 돼요. 옛날에 대우차를 팔다가 쉐보레 브랜드를 바꿨을 때 그러면 판매가 늘었느냐?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연간 몇백억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시장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삼성은 하기 싫을 거야. 삼성은 19.9% 있으니까 자꾸 완성차 한다는 소문이 나잖아요. 근데 벌써 삼성은 하만 인수하고 전장해갖고 차 부품을 고부가가치에서 팔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삼성이 완성차 한다 그러면 사겠냐고요, 완성차 업체에서. 그러니까 팔고 싶을 거야, 삼성은. 삼성은 뭐, 아니, 저쪽에서 계약이 삼성 쪽에서 해지한다는 말은 안 한대요. 그럼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삼성 쪽에서 먼저 해지하다는 얘기는 안 하고. 아니, 해지하자고 동의했으니까 계약이 완료가 됐죠. 아니, 뭐, 저쪽에서 안 하겠다고, 쉽게 말하면 여기서 해달라고 그래도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삼성 관계자분 만났더니, 르노 삼성분 만났더니 그런 얘기 해놨는데, 한 가지 문제는 이제 르노의 어려움이랑, 이제 닛산이랑 저 작년에 카를로스 건 탈주국까지 생기면서 르노와 닛산이 거의 분리가 되고, 르노가 어려워지고, 뭐 닛산도 굉장히 어렵지만, 르노마저 어려워지면서, 르노 삼성의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중형차를 제대로 만들어 본 기술이 없는 르노가, 솔직히 제일 잘한다는 게 르노가 상용차인데, 말씀하신 대로 유예를 해서 당장 뭐 떼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내부적으로 의견은 모은 것 같더라고요. 르노 삼성이 지금 어렵죠. 지금 GM 코리아하고는 달리 GM 코리아는 GM이 워낙 중대형차에 강점이 있고, 소형차를 개발할 데가 없으니까 국내에서 못하죠. 잘 아시겠지만 미국 이외에서는 최대의 R&D 센터를 갖춰놓고서 소형차, 국내 밴더들도 얼마나 빵빵해요. 코스트, 기술 납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형차 개발을 해갖고 전 세계 팔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소위 미션을 받고 있는데, GM 그룹 내에서. 르노 삼성은 르노 그룹 내에서는 말씀하신 르노는 원래 소형 승용차 쪽에 좀 경쟁력이 있고, 중대형 올라가면 사실 없잖아요. 근데 이제 유럽에서도 뭐 꼴레오스 QM6 팔고 뭐 QM6 뭐 하려고 그러면 사실 그 디자인 개발부터 해갖고 그건 르노 삼성이 해야 되거든요. 그거 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대수가 확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가 제약 때문에 뭐 부품이라는 걸 제대로 못 쓰는 것 같아. 그러니까 뒤에도 뭐 토션 빔 쓰고 하는 게 그거 토션 빔 쓰면 나쁜 걸 모르겠어요. 원가가 도저히 안 되니까 그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어느 한순간 지금 승용차가 자꾸 밀린다고 그래갖고 르노에서 야, 우리 승용차 그만할래? 중대형부터 안 할래? 뭐 그렇게 나왔다가는 그러면 이제 르노 삼성은 르노 그룹 내에서 어떠한 가치를 주는 존재가 되는 것인가. 이게 지금 르노, 삼성, 미쓰비시 얼라이언스가 돼 있지만 사실은 느슨한 연대 비슷하고 자꾸 닛산은 독립하려고 그러고 이 상태에서 르노 삼성이 원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르노 쪽에 붙어 있잖아요. 진짜 그때 그 선택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닛산에 붙었어야 되는데 2015년부터 르노하고 가서 르노의 언더바디를 만들고 르노가 설계해주고 그러니까 닛산은 지금 완전히 남몰라라가 돼 있고 그래만 칼로스 고온이 있었으면은 칼로스 고온이 닛산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거 견제하려고 규슈에서 잘 만들고 있는 로고 10만 대를 갑자기 다 턱 줘가지고 너들 만들어 너희 까부면 여기서 다 만든다 이렇게 견제하려고 가다가 안 그러니까 닛산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지금 고온도 없어지니까 닛산은 르노 삼성이 다 미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르노 삼성은 지금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나마 지금 말씀처럼 르노의 차 같은 걸 약간 수입해갖고 팔면 판매망 AS망이 있으니까 원가를 낮춰갖고 팔면서 근근히 먹고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25만 대 공장을 저걸 뭘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렇다면 르노의 소형차를 갖고 와서 만들면 경쟁력이 있느냐. 소형차는 대한민국이 현대 기업하면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이 있어서 현대기아도 요즘 소형차에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저게 딜레마야 르노 삼성은. XM3라도 나와서 일단은 근근히 먹고 사는데 그런 부분에선 뭐 이건희 회장 돌아가셨고 삼성 이름까지 떼면 뭐 삼성그룹의 약간 흑역사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르노 자동차가 돼버리는 부분이거든요. 르노 코리아. GM이 GM 대우였잖아요. 거기에서 왜 대우라는 말을 빼고 코리아로 가고 쉐볼레 브랜드를 나왔는지 그거를 잠깐 보면은 대우라는 브랜드가 우리나라하고 예를 들면 동유럽,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데서는 대우가 굉장히 아직도 파워풀하고 회사는 뱅크럽 됐지만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여기 한국에서 차를 만들어서 쉐볼레 브랜드를 중점적으로 디자인하고 엔지니어링하고 생산까지 해서 유럽으로 파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새로운 브랜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뱅크럽된 부도난 회사의 이름을 빼고 쉐볼레라는 전통적인 이름의 브랜드를 가져오자. 동시에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쉐볼레 브랜드가 런칭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통일하자. 그렇게 해서 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르노 같은 경우에는 르노 삼성이라는 이름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최고잖아요. 사람들이 다 뭐 삼성 르노 자동차하고 관계는 없지만 아직도 그 이름을 버리기는 좀 아깝기도 할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국내에서는 르노를 사는 게 아니라 삼성을 사는 거예요. 정말 그 지금도 최첨단 자동차 공장 평가받는 하여튼 그런 부산 공장이지만 어쨌든 뭐 이건희 회장이 자동차 사업을 시작할 때는 굉장히 보는 시각은 굉장히 달랐던 것 같아요. 뭐 워낙에 시각도 컸고 자동차 시작할 때 제가 아는 스토리가 있는데 82년인가 83년일 거예요. 그 당시에 이건희 회장이 뭐 아마 안양 쪽으로 골프장을 가는 길이었는데 중앙선을 넘어오는 트럭하고 이건희 회장이 탔던 차하고 그 당시는 뭐 회장은 아니시겠네. 그 당시 회장은 아니었었죠.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차는 완전히 이렇게 휴지 구겨놓은 것처럼 됐고 근데 이건희 회장이 살았대요. 기사도 살고. 그래서 그 당시에 생각했던 게 우리도 이렇게 안전한 차를 우리 앞으로 이 삼성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차들을 탔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를 한번 꼭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워낙 차를 좋아하기도 하셨지만 그때 사고 나서 차는 완전히 박살이 났지만 살아남았던 차가 제가 듣기로는 볼보였대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런 차 회사를 만들어서 안전하고 멋진 훌륭한 차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철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경영자라 그러면 누구나 자동차에 대해서 꿈을 꿔요. 왜 그러냐면 자동차는 굉장히 매출을 늘리기가 좋아요. 단위가 크고
파워도 가질 수가 있고 산업계 내에서 그리고 메이커가 만들어갖고 판매회사 만들어갖고 판매회사에 팔아서 판매회사가 일반 소비자에게 팔면 매출액이 더블 카운트도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누구나 뛰어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뛰어들어서 쌍용도 어려웠고 대우도 어려웠고 1990년대만 해도 삼성도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새로운 삼성을 위해서 뭔가 발전을 위해서는 뭔가 영어로 립스 앤 바운스라고 그러죠. 매출액이 팍팍팍 뛰어올 수 있는 거는 사실 차가 제일 좋아. 조선도 아니고 중공업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관련된 부분이 너무 많아.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옵션도 그렇고 튜닝도 그렇고 AS도 그렇고 그 AS나 판매자 핑계대 갖고 땅도 살 수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 제가 듣기에는 프랑크푸르트 선언 94년 이후에 새로운 생각을 해보자. 그래갖고 물론 말은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그래갖고 실제 사업 벌어진 거는 뭐냐. 그때 그 비서실에서 그 담당하던 제 친구 말을 들어보면 현대 연구를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삼성에서는 그게 굉장히 신기했다는 거야. 어떻게 해서 현대가 살아남았을까? 그걸 연구해보고 결론이 중후장대다. 국가의 기간 산업을 맡고 앉아 있으니까 저건 국가에서도 못 건드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삼성도 정치 바람을 덜 타고 계속 성장하려고 그러면 중후장대를 해야 되겠다. 그게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이후에 자동차가 벌어지고 조선, 중공업, 화학 그쪽에 막 들어갔다고요. 근데 그게, 항공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굳이 따지면 뭐 이병철 회장, 선대회장 때 이미 시작을 했었던 거고. 생각은 했으나 그 저것도 제가 얘기 들어보면 이병철 회장도 70년대 후반에 자동차를 하고 싶어갖고 여기저기 했었다는데 결국은 이제 80년대 중반 기아가 포드의 소형차를 만들어주고 대우가 GM의 소형차를 만들어주고 현대가 소형차를 미국 수출하고 즉 한국이 소형차의 개발 생산 기지로 뜰 때 그때 소형차가 없었던 크라이슬러가 아야코카가 85년대에 왔잖아요. 그래서 삼성을 방문했잖아. 그래서 그때 제가 듣기에는 뭐 30만 대 사간다고 그랬다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왜 더 진전이 안 됐을까? 아야코카가 바보가 아니잖아. 아마 삼성이 한다고 하니까 와서 봤을 거야. 근데 뭘 봤어요? 전자 공장을 봤잖아. 가전 공장. 그러니까 차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반도체도 없었을 테니까. 얘는 어느 세월에 길러서 키워서. 그때 삼성 상용차 야무진 뭐 이제 이런 프로젝트 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그때 아야코카 회장이 자동차 안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2년 뒤에 87년도에 이 회장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갖고 일단 수면 아래 가라앉았어 사실은. 가라앉았는데 이게 다시 뜨기 시작한 게 94년 프랑크푸르트 이후에 자동차 해야 되겠다. 근데 뭐 이미 그 전부터 이미 삼성 중공업에서 트럭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었지만 선언 이후에 실제 투자가 들어간 거는 중후장대였다 이거죠. 그리고 사실 그 사업들은 지금은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화학, 중공업, 뭐 조선만 좀 남아있고 자동차는 다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그때 했던 사실 그 사업들이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단순히 외환위기가 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타이밍도 중요한데 중후장대는 삼성이 할 수 있는 컬처가 아닌 거예요. 그 부분은 현대 좀 아닌 것 같아요. 컬처와 삼성 컬처가 많이 다른 거야. 90년대 들어서 갖고 삼성이 자동차 한다고 그래갖고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그때 제가 비서실에 있을 때니까 잘 알죠. 그러니까 참 타이밍도 중요한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불행이었고 삼성에게 불행이었다고요. 근데 참 그 이건희 회장의 그 인사이트라든지 그런 비전 같은 거는 아까 타이밍 말씀하셨는데 조금 빠르기도 했었을 수 있지만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앞으로는 가전제품에 바퀴만 달면은 이게 미래의 자동차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 같은 거. 요새 뭐 테슬라 보면은 그게 거의 이게 맞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건희 회장이 뭐 공과라는 부분은 저희가 다루기 뭐 너무 많은 언론과 뭐가 다뤄 있어서 저희가 다루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적어도 자동차에서는 공은 별로 없는 거죠. 결론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때 공장도 군산에 지을까 어디 지을까 부산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결국은 정치권의 YS 부산을 하기 위해서 신호공단을 들어갔는데 신호공단은 그 늪지거든요. 늪지라서 프레스를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동 때문에. 그래서 20m 강철 H빔 파일을 뭐 이런 간격을 박아갖고 그것만 8천억이 들어갔대요. 파일 비용만. 그래갖고 25만 대 공장을 짓는데 5조, 제가 갖기에는 5조였어요. 5조. 돈이 5조가 들어갔어. 근데 그거를 결국 르노가 나중에 와서 1,500억 주고 인수한 거예요.
참 고운답죠. 르노 자체도 요즘 경쟁이 좋지 않아서 이제 그런 면에서도 삼성을 떼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뭐 이건희 회장 사망으로 본 이제 삼성자동차 이제 이름도 거의 이제 나올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한번 간단히 짚어보고 우리나라 자동차 역사에서 하나의 큰 해프닝이었죠. 근데 그것도 어떤 분기점이 된 건 맞아요. 그거에 대해 기억하기에 삼성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90년에 들어서면서 말이에요. 막 독자 모델 나올 때 아니에요. 대우, 현대 말할 것도 없고 기아도 100만 대 빨리 가야 된다. 왜? 100만 대까지 가서 원가 구조를 튼튼히 만들지 않으면 삼성이 들어오면 진다. 그래갖고 굉장히 무리하게 투자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우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그게 사실은 안 좋았던 거야. 빅5 살아난다 그 전 논리 나올 때. 그라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삼성이 간다고 했었을 때 현대가 더 자극이 되고 그것도 있었죠. 그런 자극 때문에 지금의 현대가 있었을 수도 있지 않나는 생각도 들어요. 뭐 이제는 뭐 현대기아가 지금 내수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중국을 다 잃어버리고 뭐 이렇게 바뀌면서 하여튼 현대기아에 대해서도 좋은 시절 다 갔다는 논의부터 뭐 정말 수소차의 경쟁력이 있느냐부터 그 테마는 또 한번 저희가 깊게 다뤄봐야 되는 것 같아요. 250만 대에서 850만 대까지 기세 좋게 쫙 나갔을 때가 좋은 시절이면 그 좋은 시절은 이제 다 갔죠. 대수가 정체되는데 이익을 내야 되고 돈은 더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고난의 길이 남은 거죠. 그러면서 좋은 시절이 끝난 거는 맞아요. 850만 대가 문제가 아니라 850만 대를 지금 생산을 못해요? 지금 못하는 750만 대를 겨우 팔렸는데 뭐. 700만 대 깨질 것 같다는 얘기네. 올해 이미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공장도 지어놓고 다 놀리고 앉아 있고 되게 지금 오늘 아침에 소나타 보셨어요? 왜 이렇게 자꾸 우울한 얘기만 해? 팩트 얘기하는데 왜?